워싱턴이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중국산 레거시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이야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범용 반도체니까 AI에 쓰이는 것과는 좀 별개로 보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동안에는 주로 AI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쪽하고 장비 집중적으로 이제 압박을 해왔는데 그 범위를 더 넓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중국산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데 이제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죠. USTR 설명은 중국의 반도체 지배 관련한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어떤 세계 시장 반도체 점유 목표율을 설정을 해놓고 이걸 아주 달성하기 위해서 비시장적인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싼 가격에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함으로써 좀 시장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제 명분은 그런 거죠. 그렇죠. 중국 반도체 업계가 중국 당국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생산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세계 시장에 아주 싸게 공급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런 미국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게 조사 배경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네, USTR 대표 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합니까? 캐서린 타이 대표는 핵심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산업을 전에 없이 투자를 지원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사가 범용 반도체 자체 영향을 조사한 것뿐만 아니고 해당 반도체가 국방,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전력망 같은 핵심 산업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합되는지 이것도 파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하고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사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진짜로 좀 불합리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의회에 추가 조치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통상 무역 관련 조사가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해도 천상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산 반도체 지난 1월부터 50% 관세 부과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도 이미 1월부터 50% 관세 부과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하고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다 이제 더 나가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는데 이제 얼마나 실행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중국 반응 어떻습니까? 가만 안 있죠. 즉각 발끈합니다.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담화에서 미국이 중국 탄압하고 자국 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기네 법으로 이미 엄청난 거액 보조금을 주고 미국 업체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근 절반을 점유하는 게 현실인데 중국 위협을 과장한다. 이거는 명백한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3%밖에 안 되고 중국 반도체 대미 수출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중단해라. 그리고 늘 하는 얘기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흐름들 계속 좀 따라가 보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길 원한다면서 임기 초에 푸틴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하는 사실 임기하자마자 이제 2기 시작되자마자 전쟁 끝내겠다 이런 얘기는 공공연히 해왔잖아요. 했었죠. 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 날 미국 청년 보수단체 피닉스에서 거기서 연설한 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전쟁 빨리 끝내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내가 빨리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다 하고 푸틴도 가능한 한 빨리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푸틴도 지난주 연례회견에서 트럼프와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 보입니다. 네. 취임 첫날에 뭘 하겠다, 행정명령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아서 사실 취임 첫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긴장도 되고 좀 이런 상태인데요. 네. 첫날에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여기 취임 첫날 에너지 생산에 대한 바이든의 모든 규제를 끝내겠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이든의 제정신이 아닌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폐지한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천연가스 수입 금지, 수출 금지 취소하고 알래스카 세계 최대 매장지를 다시 열겠다.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덧붙이기를 미국 국민이 이제 제발 그만해요. 너무 가격이 쌉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군 내 DEI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마르크스주의로 규정을 했다. 뭐 연방 정부 전반에서 즉각 중단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런 얘기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회동이 이제 보수주의 청년 네. 회동이라서 그런지 미군 내 그 DEI 프로그램 이거는 마르크스주의다. 네. 그래서 연방 정부 전반에서 즉각 중단시키고 또 민간 부문도 금지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기는 실적 제도, 메리트 시스템을 믿는다. 그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늘 했던 얘기 워크 있죠. 진보적 가치하고 정체성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비판적 의미로 이제 공화당 쪽에서 많이 쓰죠. 이 워크도 우리나라를 파괴하기 때문에 중단시키겠다. 이거는 헛소리다. 이렇게 뭐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네, 워크는 헛소리다. 뭐 이런 비난을 했고 아이언돔 건설을 지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나 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 그 이란 미사일 공격 막는데도 효과를 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지 미국에도 이 아이언돔을 건설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제일 큰 육군 기지가 이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 포트 브래그였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전쟁 때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 연합 장군 이름인데 작년에 남부 연합 잔재 청산 차원에서 포트 리버티로 바꿨거든요. 네. 트럼프가 이거를 다시 환원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대한 소식도 좀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보면 이 틱톡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흐름들 몇 가지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또 이 미국 시장에서 틱톡 즉각 퇴출하는데 반대를 시사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네요. 지난주에 마라로고에서 회견할 때도 내 마음 한구석에 틱톡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젊은층 유권자들에 대해 자기가 이제 지지를 많이 올렸는데 그게 틱톡 덕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피닉스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틱톡이 적어도 한동안은 미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걸 선호한다. 그러면서 내 대선 기간에 틱톡에서 수십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자기 대선 승리에 기여를 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젊은 층에서 뭐 몇 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이게 뭐 틱톡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틱톡이 만약에 미국에서 금지가 되면은 페이스북이 뜨니까 자기 트루스 소셜에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 의회가 이건 초당적으로 압도적으로 승인을 해서 내년 1월 19일까지 이제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쫓아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지는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금 초당적으로 이걸 쫓아내자는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불응할 경우에는 미국 내 서비스가 당장 중단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흐름입니다. 틱톡에서 미국 대법원에다가 지금 유예 신청을 해놨죠.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소식도 좀 따라가 보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연설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일각에서 이 일론 머스크에게 대통령직을 넘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나 봅니다. 참 트럼프 당선인이 뭐 워낙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연설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내가 머스크한테 대통령직을 넘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도는 모양인데 이거는 새로운 거짓말이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머스크처럼 스마트한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멋지지 않느냐. 하지만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거든요. 이 머스크는 1971년 남아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권이 3개가 있습니다. 남아공, 미국,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글쎄 머스크를 좀 견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머스크의 힘이 지금 좀 이제 커지고 영향력이 있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저희가 당선되는데 뭐 특히 금전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줬죠. 간밤에도 소식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머스크가 또 연준을 저격했더라고요. 인력이 좀 지나치게 많다 이런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어쨌든 머스크가 계속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러 유럽 지도자로 분류되는 슬로바키아 총리가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해서 푸틴과 회동을 했다고요? 그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 통해서 그동안에도 전쟁 때도 계속 유럽 쪽으로 공급돼서 특히 뭐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의존을 해왔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젤렌스키도 그렇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그렇고 이제 5년 동안 했는데 계약 더 연장 안 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끊기게 생겼습니다. 다급하니까 이제 슬로바키아 여기가 이제 그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여기 총리가 급하게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을 만났습니다. 크렘린궁에서도 만난 걸 공개를 했고요.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방문이 며칠 전에 계획됐다. 이제 급하게 이루어진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스 문제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좀 나왔겠네요. 대변인도 그렇고 이 피초 총리도 네. 그 가스 문제를 논의한 걸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유럽연합 쪽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7월이죠. 헝가리 총리. 지금 헝가리가 올 하반기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월에 오르반 총리가 유럽연합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스크바 가서 푸틴 만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그런 거고 또 2022년 4월 전쟁 직후죠. 그때도 오스트리아 총리가 러시아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이렇게 삐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별로 보는 시각은 좋지 않은데 슬로바키아 총리는 뭐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끊기면 지금 당장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슬로바키아 총리 이름이 이제 로베르트 피초인데 이 피초 총리가 방문한 게 5년째 유럽으로 공급되어 온 이 가스 계약, 러시아 가스 계약을 새해부터 중단한다 이런 선언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이 그래서 됩니다. 이제 피초 총리는 네. 이제 자기가 이제 글을 올린 게 네. 푸틴은 계속 공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는 그걸 원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 뭐 보도도 있고요. 관련된 얘기 조금 더 정리해 주실까요? 지금 계속 공급을 해왔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 쪽 집계를 보면요, 그 공급량이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스푸트니크가 브뤼셀에 있는 그 독립연구 분석기관 브리겔 집계를 이용해서 전했는데 네.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요. 러시아가 그 유럽에 공급한 천연가스가 303억 입방미터, 한 해 전보다 26%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럽 전체 가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8.4%였는데 오히려 11% 이상으로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러시아 LNG 유럽 공급도 오히려 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쟁 중이고 막 이런데도 지금 그래서 유럽연합 오히려. 집행위원회 쪽, 네. 특히 이제 서유럽 쪽은 어떻게 하는지 러시아를 좀 이제 가스 의존도를 이제 낮추려고 하는데 현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트럼프가 아마 염두에 두고 푸틴하고 뭐 담판할 때 이런 것도 하나의 뭔가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미국도 이 기회에 자기네 LNG를 네. 유럽에 팔려고 하거든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요. 앞서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했었는데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르면 내년 말 끝날 수 있다 전망을 했는데 이르면 내년 말이니까요. 글쎄요. 네. 지금 트럼프는 뭐 당장 끝내겠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IMF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입니다. 네. 이르면은 내년 말쯤 종전될 것 같고 더 길어지면 2026년 한 중반까지 전쟁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나리오에 따른 그 우크라이나 경제 전망 같은 걸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 시나리오는 내년 말 종전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를 한 건가요? 네, IMF.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올해 우크라이나 GDP가 전에 예상보다 조금 올라간 한 4%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생산 투자라든가 유럽에 해서 이제 에너지năng 충격이 조금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했고요. 네. 하지만 지금 뭐 인플레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값 상승, 통화가치 하락 때문에 최소한 10%까지 치솟을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2.5에서 많게는 3.5% 성장이 가능할 거다. 이제 시나리오 이번 이 시나리오 하나에서입니다.
그렇게 내년 봤습니다. 말, 그러니까 2025년 말에 만약에 종전이 종전이 되는 된다면 이럴 정권이요. 것이다. 이게 기본 시나리오고 하나는 2026년 중반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잖아요. 이건 이제 더 나쁜 시나리오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안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봤습니다. GDP 회복세가 훨씬 둔화가 되고 인플레도 심화되고 2026년까지 재정 적자가 한 20% 이상 될 걸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에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두 시나리오 간의 외자 조달 격차가 한 77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그만큼 외자가 덜 들어올 걸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IMF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2027년까지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IMF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확대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6번째 검토를 마무리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5번째까지는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6번째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제 1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지원한 게 98억 달러고 4년 동안 이 이른바 확대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 156억 달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이 당선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당장에 취임하자마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IMF 분석은 내년 말 혹은 후년 중반까지도 갈 수 네.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취임 후에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죠.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온 영국의 노동당 정부에 대해서 이 트럼프 인수팀과 유럽 동맹권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의구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그 블룸버그가 그 여러 명의 소식통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이 스타머 노동당 정부가 지금 노골적으로 친중 행보를 보이는데 이제 유럽연합 내도 그렇고 트럼프 인수팀도 아주 못마땅한 표정이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설정한 게 있는데 그 기준을 막 그냥 다 깨니까요. 물론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스타머가 영국 총리로는 6년 만에 이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했었죠.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는 지금 이게 유럽연합하고도 뭐 안 좋고 미국하고도 안 좋고 오히려 트럼프 2기가 되면 이제 더 나빠질 텐데 스타머 총리가 보란 듯이 특히 무역 협력 확대 쪽에 겨냥해서 중국하고 계속 접촉하는 점에 대한 이제 좋지 않은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벗어난다라는 건 뭐 특히나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게 연관이 그렇죠. 되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네. 영국 내에서도 특히 중국의 그 인권 문제 아. 같은 걸 너무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제기된다는 겁니다. 영국 노동당도 그렇게 뭐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내 코가 적자입니다. 지금 영국 통계청에서 나온 걸 보니까요. 지난 3분기 그 애초에 한 그래도 조금 좀 어느 정도 좀 성장할 걸로 한 0. 몇 % 정도인데 성장이 전혀 없었던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 4분기도 지금 영국 중앙은행이 전망한 것도 역시 또 제로 성장. 그러니까 2분기 연속 제로 성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노동당 집권하고 나서 2분기 연속으로 이제 성장이 전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영국 재무장관이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지난 15년, 이게 보수당 집권한 지난 15년간 방치된 경제를 정상화하는 게 노동당 정부의 큰 도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상당히 지금 좀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관련된 얘기인데 트럼프 인수팀도 스타머 정부가 영국을 서방연대 약한 고리로 중국이 인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를 좀 드러냈다. 이게 지금 현실 인식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유럽연합의 그 중국 전기차 관세 문제도 그렇고 뭐 트럼프 인수팀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엇박자를 보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트럼프 인수팀에서는 이렇게 스타머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영국을 서방연대 약한 고리로 중국이 인식하고 파고들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네. 유럽 당국자들도 사석에서 영국이 지금 나름대로 뭐 유럽연합, 미국, 뭐 이런 중국 이런 데하고 동시에 좀 무역 관계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곤란하다. 지금 트럼프가 다음 달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깜빡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쓴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튀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이제 그 한 당국자 네. 얘기는 트럼프가 이걸 가만두겠느냐, 취임하면은 영국에 대해서 우리 편 할래, 저쪽 편 할래, 택일해라 이렇게 분명히 압박할 거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사실 영국은 지금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데
글쎄 좀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눈여겨봐야 할 이 국제 관계들도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많아집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요. 최근에 미증시에서도 그렇고요.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산업이나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 랠리가 예상 못한 위험에 직면했다. 양자 컴퓨터도 해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경고 보도네요. 네,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해커들이 양자 컴퓨터도 해킹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아닐지라도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암호를 해독해서 엄청나게 훔쳐갈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저널이 상기시킨 게 지난 9일에 구글이 발표한 게 있죠. 그 윌로우 그야말로 네. 초고속 컴퓨터를 해가지고선 뭐 몇십만 년 걸려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뭐 단 5분 만에 풀었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이게 이제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2022년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걸로 저널에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해킹이 만약에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에서 3조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금융위기 못지않은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걸 상기시켰습니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이제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허드슨 연구소가 그때 그렇게 전망했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뭐 15,000달러에서 한 7만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는 물론 오늘 새벽에 93,000달러, 10만 달러가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ETF도 현물 ETF도 많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양자 컴퓨터 해킹해서 가상화폐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된 업체들도 주목을 받고 더욱더 중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건데 이 보안 신뢰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보안 스타트업이 QCQ 그쪽 관계자 얘기가 규제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미국 서부 시대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 지갑에서 도난당하면 환불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하고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비트코인 발명자 아직까지 누군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이 사람이 보유한 걸로 알려진 게 한 100만 개 정도인데 이 채굴 초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히 양자 컴퓨터 해킹에 더 취약하다는 그런 경고도 나온다는 겁니다. 네. 사토시 비트코인 발명자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요. 양자 컴퓨터 이용한 암호 해독이 현실화되려면 그런데 이것 또한 10년, 최소 10년 정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구글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이상 걸릴 거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성능이 좀 개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아팔란체 창설자 얘기도 물론 미래 어느 시점에 이제 양자 대재앙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충분히 먼 미래니까 지금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방어벽을 탄탄히 쌓는 게 필요하다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말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뉴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